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국제무역사 1급 필승 합격의 길로 안내하게 될 가이드 김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인 강의에 앞서서 국제무역사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국제무역사 시험의 그 도입 배경, 연역,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사는 원래 1993년도에 무역 실무 능력 인정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현행 국제무역사 시험이라는 그 타이틀에 비교해봤을 때 왠지 좀 촌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1999년도에 현행 국제무역사 시험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죠. 자, 그래서 국제무역사를 이제 영어로 표시하게 되면 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가 있는데, 왠지 좀 거창하죠. 그리고 좀 간지도 나면서 좀 뭔가 좀 실제보다 좀 오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실제 국제무역사에서 치르게 되는 응시 과목에 대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만 갖춘다면 가히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스페셜리스트, 그래서 국제무역 전문가라는 이러한 명칭이 뭐 그렇게 과대하게 포장된 것은 아니다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무역사 자격증의 그 도입 배경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가 이제 바야흐로 어떤 무역의 이제 전성기로 진입하는 이런 시기가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많은 그 무역 인재가 필요했죠. 그런데 일개 기업체에서 단기간 내에 그런 무역 인재를 양성을 하거나 자체 교육을 시켜서 뭐 연수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타 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무역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시간도 상당히 촉박하고, 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를 해서 단기간 내에 무역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한국무역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무역 실무에 대한 능력을 갖추면은 어느 정도 무역 업무 현장에 투입이 돼서 무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시험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무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업계에서 무역협회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제무역사 자격증의 도입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이 국제무역사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국제무역사 시험에 그 응시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던 그 회사원들이 실제 무역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그런 무역 업무에 대한 적응 능력을 보이고, 그다음에 더 나은 그런 그 향상된 업무 능력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업계에서 상당히 그 호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그 자사의 직원들을 국제무역 시험을 응시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역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또 많은 데 인센티브도 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업체 저변으로 확대가 되면서 바로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한 어떤 호평이 이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대학생들이 어떤 취업을 위한 그 스펙을 갖추기 위한 이제 목적으로서 바로 이제 국제무역 자격증을 이제 대거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지금 국제무역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응시생의 한 80에서 90%는 이제 대학생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바로 이제 일반 직장인이나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응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 자격증은 원래 도입의 취지는 현재 무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현재 대학생들의 어떤 그 취업에 대한 어떤 기준 잣대로서 많이 활용됨으로써 인기가 아주 급상승 중인 이런 자격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국제무역사 자격증 시험은 특정한 장소에 집합을 해서 페이퍼에다가 출제된 그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응시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2023년 5월 달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이
시험 응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개인 공간에서 웹캠을 갖다 놓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응시를 해야 되는데 협회 측에서는 이제 연 5회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과정을 보면서 이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이 비대면 온라인 시험에 대한 응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 빙글리시닷컴 홈페이지 그 메인 페이지 또는 공지 게시판에 이 국제무역사 시험의 그 온라인 시험 응시를 위한 상세한 내용이 거기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해당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의 구성을 보게 되면 시험 과목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역규범,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 그래서 각각 30문항씩 돼가지고 총 이제 120문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 40점 이하가 되면은 과락이 되겠어요. 과락. 그 다음에 총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바로 이제 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개의 과목 중에서 단 하나라도 40점 이하는 과락에서 실패하는데 과락이 없으면서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바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 시험 과목의 세부 과목을 보게 되면 무역계보면 대무역법, 그리고 통관 및 관세환급이 되는데 뭐 통칭해서 우리는 관세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무역결제 보게 되면 대금결제, 신용장, 뭐 외환실무, 무역계약에 보면 뭐 계약, 운송, 보험의 전반적인 거, 그게 무역령으로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와, 이거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야, 이것을 내가 과연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일까 하는 그 의구심이 딱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무역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 또 배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제무역사 시험의 도입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목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무역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난해하고 뭐 심오한 하고 그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시키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에 대해서 뭐 겁을 먹거나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출제 수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보게 되면 무역 실무 2년 이상 경력자가 60% 득점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무역 실무를 2년 이상 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바로 무역 실무를 2년 이상 경험한 자가 아니고 무역 실무 현장에서 2년 정도를 근무했으면은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를 대학생 같은 경우에 아니 나는 그 무역 실무 경험이 전혀 없고 학생인데 내가 무역 실무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시험을 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 국제무역사 시험에서의 그 출제의 그 수준을 보게 되면요. 이론이 한 90%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실무를 묻는 것이 한 10%밖에 안 돼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모든 국제 실무라는 것은 바로 국제 조약, 협약, 규칙에 의거해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규 사항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제 실무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실무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무라는 것은 사실 각각의 회사에서는 각각의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업무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최고의 효과를 보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업체에서 봤을 때 취급하는 아이템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회사의 업무 시스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실무적인 거를 내게 되면은 그쪽 어느 회사에서 특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무를 모르고 있는 다른 분야의 실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문제를 내려면은 객관적이고, 그죠? 객관적이고 어느 회사에서도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한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꼭 실무의 경험이 없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무역 실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론을 먼저 다 알고 나면은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무역 실무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무역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시험 과목에서의 그 나오는 순서는 무역 기업에서 이제 무역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무역 계약을 공부하시고요. 순서가 무역 계약, 그 다음에 무역 결제를 하셔야 돼요. 무역 결제. 그다음에 무역 결제가 끝나고 나면 무역 영어를 하시고, 무역 영어를 하시면서 무역 규범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무역 규범은 이제 관세법이 되겠는데요. 관세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굉장히 그 낯설고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생경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개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무역 규범 접하게 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 다음 사항을 이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역 규범의 바탕이 되고 있는 무역 계약, 그다음에 무역 결제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바로 무역 규범을 접해야지만이 순탄하게 전체적인 무역의 그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 왜냐하면은 이 무역 규범에서 나오게 되는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 같은 경우가 무역의 처음과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물품을 이제 수입을 하는데 이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물품을 이제 수입을 했는데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입 제한 품목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관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낭패를 보게 될 것이고, 실제 통관이 됐다 하더라도 관세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별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낭패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 무역계약이나 무역결제를 통해서 미리미리 다 파악을 하고 하고 있으면은 바로 무역규범에 나오는 대외무역법이나 이런 그 관세법의 사항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역규범은 무역의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기본이 되고 있는 무역계약과 무역결제를 충실히 공부한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 영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는 영어를 못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지레 이제 겁을 먹는 분이 계시는데, 친구들 보시게 되면요, 이거 보세요. 무역 영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네 개 과목에서 앞에 전부 다 무역 들어가 있어요. 무역 규범, 무역 결제, 무역 계약 되어 있는데 영어 보세요. 영어 이거 딱. 그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과목의 25%밖에 안 되는데 그 25% 중에서도 뭐가 앞에 있죠? 무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보면 무역 영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역 영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무역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토익이라든지 그때 일상 영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무역 결제, 무역 계약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무역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앞에 이론편을 공부를 할 때 여기서 충분히 어떤 무역에 사용되는 특정한 용어의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무역 영어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소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무역 규범이나 무역 결제 이런 것들은 단기간 내에 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만은 영어는 안 그렇잖아요. 영어는 상당한 그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기초 지식을 쌓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앞에서 이론편에서 배웠던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그리고 용어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국제무역에서 치게 되는 무역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영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영어의 비중이 실제 출제가 되는 것은 영어지만은 그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무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런 부분만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영어를 치는데 아무 문제 없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포자들, 영어 포기자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 그 문제를 딱 보면은 바로 그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일종의 찍기 신공,
찍기 신공, 그리고 무역영어 시험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스킬, 그런 것들을 강의의 마지막에다가 좀 더 배치를 해놨으니까 다소 영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강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스킬만 충분히 습득을 하시게 되면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바로 무역영어를 좀 더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역규범과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에 있어서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무역실무를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묻는 것이 바로 이제 국제무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그 분야에서 시험에서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한 픽씩 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집필한 교재 퍼펙트 국제무역사는 바로 그렇게 한 픽된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압축을 해가지고 편성이 되었고 또 강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국제무역사 시험의 강의만 지금 20년 넘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무역영어와 국제무역 시험을 다 통틀어서 이쪽 분야에서의 그 강의의 경력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아마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굉장히 한 20년 가까이 해서 계속 개편이 되었고, 그러면 최신 출제 경향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만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는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아주 쉽게 그리고 단기간 내에 바로 국제무역 자격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메인 강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메인 강의 일부분을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끝나면 바로 뒤에다가 일부분을 삽입을 해놨으니까 그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를 미리 알아주시면 여러분이 강의 수강에 많은 그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의 필승 합격을 기원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메인 강의 교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인코텀즈는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즈의 앞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인코텀스 이렇게 약칭을 하게 되고 국제상업회에서 제정한 규칙이 되겠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인코텀스는 국제 매매 거래에 사용되는 규칙이므로 국내 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틀린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지금 국내 및 국제 거래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함정에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사의 무역계약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5문항 많으면 한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나 인코텀스의 이 지문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부분이 영어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영어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역결제 시용장 부분 그다음에 또 보험하고 맞물린다는 어떤 확장성 그거를 고려하게 되면 통상 한 10에서 한 1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코텀스의 그 출제의 그 난이도에서 그 난도를 보게 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코텀스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고득점 부분이기 때문에 인코텀스는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코텀스는 무역 실무의 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하게 되면 바로 인코텀스를 알아야지만이 견적을 낼 수 있죠. 견적. 견적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매도인이 어떤 물품을 제조했거나 생산을 했는데 자신이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판매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생성된 가격으로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팔 상품의 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 그것이 바로 견적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가가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에 판매를 하면 되는데 이 무역거래 같은 경우는 그 거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수출입 통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운송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운임도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발생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가격이 변동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상대방에게 이 견적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절차를 모르게 되면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없게 되니까 장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격을 제시하는 견적을 낼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분이 바로 인코텀즈가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계약이 아니라 무역의 꽃이다 하면 이제 인코텀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것도 관세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관세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다른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두 가지 분야는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인코텀스는 10년 주기로 이것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1936년도에 최초에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역 환경의 발달, 그다음에 뭐 운송 수단의 변화, 그리고 무역 거래에서 취급되는 상품의 다양성,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인코텀스 2020은 인코텀스 2010에 이어서 새로 개정이 되었고, 아울러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코텀스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스의 개념 닫기가 되겠는데, 자,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우리 매도인 수출상이 되겠죠. 근데 수출상이 물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물품을 만들었는데 그 가격이 $100란 말이에요. $100. 그래서 이 $100은 뭐가 들어가 있죠? 뭐 원재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금융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놔뒀는데, 그러면 공장에 놔두고 매수인이 공장에 놔둔 상점에 찾아와가지고 물품 사간다. 그러면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100에 팔면 되겠죠. 그죠? $100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인이 매도인의 군에 와가지고 물품을 사갈 때, 그때 매도인이 판매하는 가격, 그것이 바로 EXW라고 그래요. EXW. 그래서 공장 인도 가격, 공장 군에서 인도하는 가격이 $100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야, 너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부산항이다. 부산항까지 그 물품을 이렇게 실어주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내가 책임질게라고 제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한 대구 정도라고 봅시다. 대구. 그죠? 대구고 여기가 부산이다. 그러면 대구에서 부산으로 물품을 운송을 해야 되니까 내륙 운송이 되겠죠? 자, 그럼 내륙 운송비가 예를 들어서 뭐 $20라고 칩시다. $20. 자, 그러면 매도인이 이 $100의 가격으로 그대로 매수인에게 팔게 되면은 결국은 이 $100에서 내륙 운송비 $20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국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80의 물품을 팔게 되니까 이것은 도저히 그 거래가 성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 물품의 원가인 $100에다가 그리고 내륙 운송비가 추가가 되니까 그걸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EXW 공장도 가격 $100에다가 바로 내륙 운송비 $20 더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수출 통관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수수료가 있겠는데, 그걸 뭐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내륙 운송비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이제 $120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매도인이 부산항에서 지정된 본선상의 물품을 적재하고 그때 물품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판매하는 가격, 그것이 바로 $120가 되겠고, 그걸 우리 FOB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매도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또 요구하기를, 자, 매도인아, 너는 이쪽에 도착항이죠? 도착항.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라고 칩시다. 네, 이쪽까지 네가 운임을 다 부담하고 그다음에 이때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가 전부 다 알아서 해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자, 그러면
매도인의 군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목적항까지 가려면 또 뭐가 발생하죠? 운임이 발생하죠. 운임. 그래서 운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라고 칩시다. $50. 그 다음에 뭐 보험비가 한번 한 $10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매도인은 이쪽에 매도인 군에서부터 저쪽에 목적항까지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원래의 가격에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하게 되면은 처음에 $120에서 지금 $50하고 $60, 그러니까 $60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180가 되죠? $180. 자, 그래서 매도인은 저쪽에 선적항, 즉 수출지에 있는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고 그때까지 물품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목적항까지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그 조건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180이고, 자, 이것을 CIF라고 이름을 정하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매수인이 말을 하기를, 야, 그러지 말고 귀찮으니까 네가 물품을 전부 다 우리 회사의 창고로 갖고 와 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그러면 매도인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매수인 군에까지 운송을 해야 되니까 여기 또 뭐가 발생하죠? 내륙 운송이 발생하죠. 내륙 운송. 그 다음에 내륙 운송비가 또 뭐 한 $20라고 칩시다. 이쪽에 뭐 상하이에서 뭐 저쪽에 중국의 내륙에 있는 뭐 난징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상하이 항에서 난징까지 내륙으로 물품이 이동해야 되니까 내륙 운송비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내륙 운송에서 이렇게 매수인의 군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에 아무런 이상이 없지 않은 조건으로 판매한다. 그렇게 되면 바로 지금까지 모든 가격에다가 바로 내륙 운송비가 또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180에서 또 내륙 운송비에 $20가 들어간다. 그러면 $200가 되겠죠. $200.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DAP 같은 경우는 $200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DAP라고 이름을 정하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가격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매매 당사자가 거래를 할 때 다양하게 이용하는 여러 가지의 가격 조건들을 쭉 살펴보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주 사용하는 게 11가지가 나오더라. 11개 조건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EXW, FOB, CIF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정형화시킨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가지고 매매 당사자가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할 때 서로 간의 오해를 피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인코텀즈가 되겠어요. 자,